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등락이 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 넘게 밀렸죠. 3%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번에 그런 약간의 공포가 떠오르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굉장히 단기적으로 6,000포인트를 넘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변동성은 좀 잦아들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커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내가 시장 대응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스튜디오에 우리 많이 채팅을 해주시는 어라는 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선물을 또 주고 가셨어요. 제가 뭘 주셔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급하게 들어오느라 준비를 못했네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끔씩 여기 스튜디오에 찾아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회사로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에 앞서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보님, 커피 한 잔님, 그리고 쪼리꽁님, 민수임님, 그리고 폴마이너님인가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샬롯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어쨌든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시장에 오랫동안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게 좀 더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몇몇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면 사실 종목 수가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많거든요. 1,500개가 넘게 있을 텐데 여러 종목들을 보유한 투자자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몇몇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가면 투심 자체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나는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좀 소외감이 느껴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 오히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장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후반으로 오면서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결정적 한수에서 요건 제 개인 코너이기 때문에 제가 좀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죠? 클로징 벨에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단 종목별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오늘 3,000당 제약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적 한수라는 코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키워드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정적 한수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잠시만요. 오늘은 제가 착각이라는 결정적 한수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되게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착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방송 중에 제가 언급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그리고 방송을 가끔씩 모니터링을 해보거든요. 제가 실제로는 말이 엄청 느립니다. 제가 말이 엄청 느리는데 가끔씩 방송을 보면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재미없는 사람인데 말까지 느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방송할 때는 말을 정말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되게 버거워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 앞서서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는 미증시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비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유가라든지 달러 원 이거 이제 경제방송 같은 거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원 달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러 원이 맞습니다. 달러 원이 맞아요. 그래서 잠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유가랑 달러 원 환율 자체가 많이 안정화되진 않았지만, 그래서인지 미증시는 그냥 좋지 않았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플러스 0.3%, 코스닥은 1.58% 이렇게 좀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고 원자력도 좋았고요. LNG도 좋았고
뭐 오늘 오랜만에 STO,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이 STO는 토큰 증권입니다. 토큰 증권.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오늘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진행됐고 코스닥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 한수에 착각이라고 좀 넣어놨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 굉장히 제가 엄청나게 집중도 있게 심도 있게 다룰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제가 이 결정적 한수의 착각이라는 것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경계가 좀 필요하고요.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면 현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정적 한수 코너를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셨다면 제가 현금 비중을 30%까지 늘렸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기를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5,600포인트를 넘어서고 추가적으로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더 매수하기 좋거나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 올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결정적 한수가 착각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기준이죠.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이게 위험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 하단부에 꺾여 있을 때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고 도망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에도 도망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힘든 게 주식시장에는 살아 있어야지, 남아 있어야지만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그 반등분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무서워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이 나와서 시작을 해버리면 매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물론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써서 좀 무리하게 매매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한다면 도망갈 때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에는 남아 계셔야지만 좋은 시장도 경험을 하고 내 종목이 급등하는 것도 마주치고 만나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성,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연속성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단발적인 게임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예를 들어 드리는데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100m 달리기 시합이 아니잖아요. 저기까지 달려가지고 내가 1등 하면은 내가 이제 자산이 한 100억, 1000억이 돼가지고 시장을 은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마라톤처럼 뛰어가고 있고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 기준으로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추세대가 완전하게 돌아서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조심하는데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5,600포인트 위로 올라왔었던 그 자리가 5일 이평선이 돌아서는 자리였어요.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클로징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21일 이동평균선에 올라왔고 이제 요날부터 저는 좀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좀 받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착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안전하게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시장을 접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혹은 이번 주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만 제가 단편적으로 착각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첨언을 드려보자면 지난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기준과 원칙상으로는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번 주는 저는 조심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거예요. 시장이 이건 저의 기준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좌측에 있는 친구는 지금 이제 막 바닥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웃고 있죠. 시장은 좀 불안정해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친구는 지금 신이 나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은 어때요? 제가 이거 챗 GPT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구현해 주진 못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측을 보시면은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라는, 제가 이 착각이란 단어는 사실 좀 와닿으시라고 좀 과격한 표현을 지었는데, 경계를 할 때는 경계를 하지 않고 안심해도 되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정적 한 수의 결론은, 저도 당연히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고 그 착각을 많이 하지 않도록 그 확률 자체를 줄여가자라는 부분인데, 이 착각이 만약에 틀린다면, 내가 이거 시장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틀려요. 그러면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매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내가 무언가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무언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오늘 결정적 한 수는 되게 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오늘 제가 뭐 3천당 제약도 그렇고요.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코멘트 드리는 게 사실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 어쨌든 명분이 있고 기업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전보다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결정적 한 수를 한번 정리하고 가면, 저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안심해도 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오늘 갑자기 막 미국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난주보단 이번 주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에서 이번 주 초에 비해선 지금이 전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1,000원 더 주고 매수하더라도 안정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시세가 나왔으면 좋겠고, 다만 전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속도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그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걱정을 이겨내려면 또 요놈의 코스닥이 좀 매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 한 수는 이렇게 좀 지나가 볼게요. 제가 이 금요일 요 시간이 되면 목이 항상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TV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매체에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3프로 측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유튜브에 많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TV에서 방송할 때랑은 좀 다르게 해도 되더라고요. 약간 편하게. 저도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주요 뉴스로 들어가 보죠. 종목 이야기도 좀 많이 할 거고요. 도움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유가와 환율 상승 둔화, 하락 전환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약간 제가 글씨를 좀 크게 썼나 봐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살짝 지어진 것 같은데 물음표와 느낌표입니다. 하락 전환이 기대될까? 그러니까 유가와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멈췄지만 이게 내려와 주면 더 긍정적인 거잖아요. 이제는 내려올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중동의 지정적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피크는 끝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했고 추가적으로 원유도 많이 튀다가 어쨌든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피크로 치닫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와 환율 같은 경우는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하락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타르에
이 에너지 시설이 어느 정도 붕괴가 됐기 때문에 재가동을 하거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가 자체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상단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내려오느냐 여부의 이 속도도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와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분이 둔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락 전환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성 여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하자.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이 우리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우리 이거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증시의 역사에서 유가와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유가가 가라앉으면 우리 시장에 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 환율이 내려오면 우리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유가가 안정적이어서 유가가 안정적이긴 했죠.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했죠. 근데 환율이 엄청나게 낮아가지고 우리 시장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AI라는 트렌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역할을 상승의 힘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유가와 환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유가 이제 브렌트유 기준으로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WTI도 많이 올라왔죠. 이게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써요. 두바이유도 좀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오면 뭐 사회학자라든지 이제 뭐 경제학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물가에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뭐 성장률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저는 PB거든요. PB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려갈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내가 미디어, 매체, TV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내용에서 계속해서 좀 파생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빠질 때 뭘 봐야 될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뭐 추천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중동발 사태가 터졌을 때도 대한항공이란 기업의 주가가 많이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밀렸어요. 밀리긴 했는데 저는 최근에 기본적으로 이 대한항공 말고 다른 기업들도 많아요. 뭐가 많냐면 우리가 2월 후반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돌발악재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었던 시장이 3월 초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일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급락이 나왔냐면 3월 3일 날. 여기 3월 3일, 3월 4일이겠죠?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2월 달 말까지는 우리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요 2월 말까지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업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업종들을 막 추려서 분석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업종이,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한항공을 한번 봐보죠. 2월 말까지 주가 흐름이 어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되고 반도체 올라가고 금융주 올라가고 할 때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었는데 나름대로 올라오고 있었던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투매가 나왔는데 심지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낙폭이 좀 제한이 되면 반대급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할까? 물론 이것도 저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항공이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나 싶기도 하고요. 저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더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다라는 게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좋은 주가 흐름이 만들어져 있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번 정도는 찾아보십시오. 제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많이 급감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뭐 그래가지고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해운주들도 많이 변동성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또 해봐야죠. 우리가 과연 뭐가 좋을까?
유가 상승 자체가 우리나라 조선주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조선주와 방산주가 좋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면 방산 쪽과 에너지 쪽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제가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주가 흐름이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방산 쪽에 대한 내용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아니면 우리 결정적 한수를 통해 가지고 그날 가장 안 좋았었던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것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 결정적 한수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쭉쭉 좀 넘어가 보죠. 천연가스 수출국 순위 보시면 미국이고요. 카타르 천연가스 국가별 수출에 여기 보시면 이제 차이나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처음 나왔을 때 거의 처음부터 이 말씀 드렸어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공통점은 뭐냐면 중국에다가 원유를 수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거나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무언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런 액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초에 원래 시진핑과 트럼프의 그런 회동이 예상이 되어 있다가 늦춰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이 실제로 만약에 원유를 많이 받지 못한다면 버틸 수 있는 기한이 있대요. 근데 그 기한 자체가 굉장히 길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끌고 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그들이 저명하신 분들께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구나. 얼마 전에 미국 법원이었나요? 중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미국을 많이 피해를 주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당시 우리나라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이 급락이 나왔어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미국은 중국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미국은 역시나 중국을 규제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착각을 하면 이제 수정을 해야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전략 비축기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상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뭐예요? 에너지 자립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클로징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풍력주들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우리 정부에서 비교적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잖아요. 신재생. 이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스토리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우리는 결국에는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착각을 좀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잘 안 하거든요.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내가 좀 이거 내 생각이 틀렸나라고 하는데 그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들을 좀 잡아가면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착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중국 자체 생산 능력은 24% 수준.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는 쪽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 태양광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빠르게 해볼게요. 오늘 사담이 되게 길었어요. 제가 좀 편해졌나 봅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요것도 한번 보시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정부에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넘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게 저희 SK증권에서 나와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야기도 많이 하죠. 지금 여러분, 이거 제가 삼성전자를 잠깐 띄워놓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리나라가 현재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전체 시장에 대한
forward PER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데 PER이 8.5배 수준이에요. 여러분 8.5배. 이게 어느 정도로 낮은 거냐면 역사상 저점 밴드가 8배예요. 8배. 역사상 저점 밴드가. 그러니까 지금 8.5배라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상승할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방송 가니까 뭐 18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했다라고 하던데, 저는 뭐 적극 매수까지는 아니어도 지난주에 이렇게 하단에서 추세대가 무너질 수 있는 자리, 이런 식으로 좀 밀릴 수 있는 자리보다는 지금 이 자리가 오히려 좀 더 나아 보여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푸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이낸셜 타임즈 뭐라고 해가지고 인덱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물량이 좀 나오는 날이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신고가입니다. 마이크론이 좀 안 좋았긴 했죠. 근데 샌디스크도 한번 보세요. 어제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크게 우려는 안 된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네요. 2025년도 12월 달에 푸츠 리밸런싱 이래 SK하이닉스 주가입니다. 장 마감 때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좀 있었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페드워치 툴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이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3,000당 제약이 올라왔다? 물론 이건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기대감이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악재 해소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항공, 제가 맨날 대한항공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설명드리기가 편해서 그래요. 잡주도 아니고 규모도 있고 무언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잖아요. 항공유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항공유가 주가가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 놈이 이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재 해소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요건 제가 이제 몇 차례 보여드렸던 자료죠. 미국형 주식형 펀드로도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 보시면,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죠? 매번 찾아주셔서 감사하게도 봐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흥국에서는 주식형 펀드가 순유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유입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코리아가 있죠. 그래서 코리아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그제 결정적 한수에서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뭐예요? 증권주와 건설주가 코스피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화장품 레포트에서 따온 자료거든요. 요 교보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화장품에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자료라서 제가 너무 좋아서 써봤는데, 일단 뭐 제가 증권과 건설 말씀드리면서 화장품이 코스피가 31% 올라올 때 17%밖에 못 올라왔다. 근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PER이 계산이 되고 3월달과 4월달로 가면서 실적이 나오는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들도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가가 좀 올라왔죠. 여러분, 제가 잘 맞췄다라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잘 맞춰서 뭐 합니까? 이게 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반복이 됐다라는 이야기고, 틀렸던 것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셔라.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었던 섹터들이 더 올라가기 위해 만원짜리 주가가 10만 원이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10만 원을, 제 전 재산이 10만 원입니다. 근데 만원짜리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10주를 매수할 수 있죠. 근데 이 만원짜리 주가가 만약에 10만 원이 됐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제가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전 재산이. 예전에는 10주를 매수할 수 있었는데 이젠 한 주밖에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요즘에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G 관련주들 변동성 나왔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카카오페이라는 기업. 굉장히 많은 분들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었던 기업인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매매하실 때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한 번씩 고민을 해보세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섹터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과 원자력, LNG, STO, 폴더블이 움직였는데 이 건설, 원자력, LNG까지는 다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LNG는 저 이거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LNG를 조선 기자재 쪽으로 많이 엮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선 기자재. 근데 지금은 조선 기자재도 맞지만 결국에는 설비 투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뉴스 내용은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좀 움직여가지고 여기 STO는 이제 토큰 증권이고 요거랑 비슷하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나 봐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플러스 2 결제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 매도라면 내일 모레 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해보자 이런 말도 좀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업체를 2조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STO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데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과 원전, 전선도 움직였고요. 대미특별법 그리고 일본에서 대미투자에서 SMR이 언급이 됐어요. 원전에 관련돼서 제가 오늘 좀 여유롭게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빨라지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폴더블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왔고요. 대형 원전 뭐 수주 추진 현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팀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이제 대우건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한미글로벌처럼 작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중동에서도 신재생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재생에너지 투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이런 내용들 제가 준비는 좀 했는데 오늘 태양광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결정적 한 수가 착각이잖아요. 착각.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의 섹터별 태양광 설치량 전망을 보시면 2024년도 4분기에 고점을 찍고서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차트를 보는 것과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태양광 지을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태양광 관련돼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부에 이야기를 해 놓고 보조금을 탈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진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 물량들이 올해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물량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이라는 것이 뭐 시장이 올라가느냐 빠지느냐에 대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산업에 대한 그리고 차트나 이런 도표에 대한 착각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더 빨리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일정이 있는데 오늘 삼천당 제약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래서 잠깐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삼천당 제약 잠깐 봐봤는데 그 인슐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 시장 자체가 40조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40조 시장인데 이게 전부 다 주사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삼천당 제약에서 이걸 경구제로 만들게 되면 원래는 먹으면 위에서 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약의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스페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면 인슐린 분해가 되지 않고 경구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올해 연말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이상까지가 아니라 이 3상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오늘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삼천당제약이 움직인 거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찾아본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천당제약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조선도 지금 주가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방산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조선보다는 방산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주들 볼 때 LNG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FEED라는 게 있고 FID라는 게 있는데 FID라는 것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는 가시성이 있는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실 때는 FID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프로젝트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된 조선주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산주, 제가 요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좋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적인 변화가 두 개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하나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원전과 태양광과 풍력과 뭐 ESS와 뭐 SK 이터닉스라든지 요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렸고, 방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방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방산 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가면 그때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방산주의 수주잔고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고 실제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 무기를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다라고 한번 해봐요. 구매를 하면 이들이 자금이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라별로 자금을 모아서 국방 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자금을 많이 모으는데, 실제로 이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나 중동 쪽에서나 수요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수요는 있는데 그거를 지금 결제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폴란드가 약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폴란드가 지금 그 자금 집행에 대해서 약간 거부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표현이 좀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는 막 들어오고 있는데 물량들은 만들어내고 있고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결제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서, 예전에는 수주로 이어지면 그게 방산주들의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되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은 도움이 됐지만 지금부터는 자금이 실제로 융통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방산주들의 추세적인 성장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맞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수주잔고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실제로 지금 현금이 들어오진 않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병목 현상이 좀 사라져야지만 그때 주가 흐름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산주도 보면서 우리가 착각에 대한 키워드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코가 너무 간지럽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산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또 이제 폴더블 폰, 접히는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파이넴텍이 대장이죠. 변동성 나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전에 기사 보셨다시피 뭐 마스터카드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LGCNS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한번 정도는 체크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그죠? 결정적 한수, 오늘은 좀 간단합니다. 착각, 경계와 안심. 저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주도 좋았으면 좋겠고 전 이게 착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수치라든지 차트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착각하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A라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뭐 200%, 300%씩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일회성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거나 수치를 볼 때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 번 정도 주석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제 지난주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이 30% 정도였다가 쭉쭉쭉 내려와서 사실 지난 수요일과 오늘은 포트 비중이 똑같습니다. 반도체 30%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25%, 조방원, 금융주주, 현금 15% 정도. 제가 우리 방송한 이래로 가장 낮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 좀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대응은 할 수가 있겠지만 전 지금 우리 시장은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시장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전 뉴스도 많이 안 봅니다. 뉴스도 많이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좀 주말에는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뭐 일하시다가 심심하면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저는 종목별 장세도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살짝 유리한 시장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를 할게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